부자의 그릇,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이즈미 마사토 지음. 수많은 젊은 부자가 꼽은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즈미 마사토,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다. 2002년 일본의 돈의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금융 교육을 위한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이는 머니스쿨을 모토로 경제신문을 읽는 법부터 머니플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강생만 25만 명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애학습협의회가 감수하고 인정한 머니 매니지먼트 검정시험을 만들었으며 돈의 지성을 높이기 위한 집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8권의 저서를 집필해 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도 번역 출간됐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의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먼저 에필로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던 시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을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 활동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의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즈미 마사토. 1장 부자의 질문.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시작.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4시가 지나니 태양이 저물어가면서 세상을 점점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지는구나. 여기에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소라 말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별 규칙 없이 놓인 유리탁자는 그날그날 햇볕의 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정을 보여준다. 또 천장이 시원스레 뚫린 통로 덕에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 떠오른 무지개를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지러이 놓인 의자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디자이너의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궁금해질 정도니까. 다만 딱 한 가지, 통로의 위가 뚫려 있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게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자와 좀 더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언뜻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도 광장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당시의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 분수가 불을 내뿜는 타이밍의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갈까? 싫어. 갈까? 싫어. 벤치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한 남자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왔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모두 고개를 휙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간다.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젠장.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가 넘었다. 이제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싸구려 점퍼만 걸친 채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보내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내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어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누구?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쪽에는 품위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이 얼어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거냐는 말일세. 무슨 말씀인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은 정말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실례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머리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생각지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머리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나는 까짓것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리다 라는 생각으로 자동 판매기를 막아선 그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지만 노인은 곧이어 던진 말은 나의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나는 노인을 쏘아보았다. 절대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자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자꾸만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나는 화를 퍼부으려다가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노인과 싸워서 뭐 하겠어. 아내와 내 딸 아이코만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텐데 이깟 일로 두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수는 없지. 고개 좀 숙인다고 내 머리가 닿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다 빨리 가지 않은 내 잘못이야.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잊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히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의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선입견,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일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다.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걸 눈치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먼. 나같이 늙은이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노인은 그제야 자판기 앞에서 비키더니 한층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나 또한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매우 낯설었다. 아, 맛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음료가 흘러들어왔다. 따뜻한 밀크티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모양이다. 정말 신기하구만. 노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밀크티지만 지금 자네에겐 특별한 음료일 거야. 노인이 내 속마음을 알아채자 조금 겸연쩍었다. 나는 이제 그만 그가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노인은 나의 기분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범한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노인에게 다시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 나야말로. 노인도 나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를 만나서 정말 기뻤네. 이 인사말을 끝으로 나는 드디어 마음을 놓고 되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잠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